되게 피곤한가 봐. 아침에 날랐거든. 공중으로 번쩍 날랐댔어요, 아침에. 먹고 왔어? 그래서 피곤. 자, 326페이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거 한번 고르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요, 담보 목적이 있죠. 명의신탁이요, 아니요? 그래요. 4번 담보 목적이 존재하죠. 명의신탁이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 다음 5번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요, 담보 목적이요, 명의신탁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예, 구분 소유하면서, 그죠? 등기부상은 같이 있어. 상호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요, 아니요? 근데 1번 부부 일방 부동산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 뭐요? 명의신탁이다. 그죠? 예, 명의신탁입니다. 됐어요? 예, 1번 답입니다. 이거요, 명의신탁입니다. 이거 부부간의 종중재산에, 그 다음 예, 특히 교외재산들.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명의신탁 약정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 그 교사자 5학년 20반. 그래서 3억 원 그 부분이 틀렸네. 일단 1번 답이요.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여기요. 이거 제3자 대항한다 못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그거 아니요. 됐어요? 그 다음 3번 배우자 명의. 그죠? 조세포탈, 강제입행, 면탈 이런 명령들, 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여기에는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뒤따르지 않는다. 예, 명의신탁 일망정 뭐다? 유효하다. 그 다음 4번 담보 목적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예, 구분 소유자 공유 등기. 자,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예. 5번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어. 예,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자간 명의신탁이잖아. 이자간 명의신탁은 과거 대법원 판례는 지금 뭐로 되어 있다? 횡령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지만 이거 여기에 대한 법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뀌었다면 여기도 무조건 어떻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 안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험에 자꾸 내면 된다가 안 된다. 그럼 법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쨌든 5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횡령죄야 아니야? 횡령죄요. 옛날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 나오면 이자간 명의신탁 요것에 대한 것은 횡령죄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는 과거 거 갖고 무조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2번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했어. 그러면 등기는 뭐다? 예? 자, 이거라니까. 이 사람이 했대. 등기는 뭐? 등기는 무효야. 왜? 뭐에 의한 등기니까. 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 아니요. 그죠? 그러므로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다. 됐어요? 예, 3번. 이 법은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예, 맞고요. 4번.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줄치세요. 몰랐대. 그러면은 계약이요, 등기요? 예? 이쪽이라는 거요. 여기 보시오. 얘 알아, 몰라, 얘가?
숨어있어, 은닉했어, 모른다야. 자, 여기는요, 계약 누구랑 했어? 알아, 몰라? 안다야. 됐어요? 계약 명신탁은 안다야. 여기는 숨어있어서 몰라. 단, 얘가 전면에 드러났다냐. 그때는 등기명의신탁처럼 처리를 해야 돼요. 됐어요? 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계약명의신탁이다, 등기명의신탁이다. 예, 계약명의신탁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야, 유효야? 예? 걔가 답이야. 여러분들 법리가 뒤바뀝니다. 여기 가서는 등기가 유효야. 법리가 뒤바뀐다 그래가지고 어이 이것까지 뒤바뀌는 건 아니야.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뭐다? 네? 여기 보시오. 약정 뭐요? 여기 보세요. 약정 뭐요?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 뭐요? 네,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요. 됐어요? 그러나 등기는 무효, 무효, 그거 구별하면 돼. 모른다 나오면 뭐야? 유효야. 됐어요? 5번 소유권 보존 등기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돼. 그것도 이자가 명의신탁이야. 그리고 명의신탁자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조차도 뭐다? 왜? 뭐의 문제입니까? 이자가 신탁자와 수탁자만의 문제였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로 빌리기로 합의하고 병과한 거죠? 그게 뭐요?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야. 그 다음 갑은 을과 직접 뭐 했어?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약명의신탁이요, 등기명의신탁이요. 등기명의신탁이라는 거요. 신탁자가 전면에 나섰어.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 2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어. 즉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얘로부터 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얘는 얘한테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나한테 넘겨라. 소유권 이전 청구 한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격려받은 경우 그 다음 그거고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 제3자네요. 선악을 불문하고 뭐요? 소유권 취득한다. 일단 틀렸네. 2번 틀렸어요.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어. 그래도 여기에 소유자는 누구다? 을. 왜? 여기 봐봐요. 이자가 명의신탁의 실소유자가 누구야? 매도인. 그래요.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어. 되더라도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그리고 을에게 다시 내한테 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밖에 는 없다. 직접 병에게 그죠? 병에게 나한테 줘라라고 갑이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거죠. 예. 그 다음 만약 갑과 병이 부부래. 그러면 그때는 이 명의신탁 뭐요? 유효. 다른 것들 없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예, 친구 사이인 갑과 을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했고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 병의 X 토지를 매입했대. 무슨 명의신탁이요? 계약이네요. 수탁자가 전면에 나섰어요. 자,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그쵸. 명의신탁은 언제나 무효야. 단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요? 무효야. 왜? 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등기 명의신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의 경우 X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요? 판 사람. 누구 거야 이게? 병 아니요. 병. 그러니까 누구 거? 매도인. 그러니까 맞네요.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대. 그러니까 어떤 거요? 이거야. 이거. 위인형. 됐어요? 계약 명의신탁이야. 예. 그러면 을명의 이전 등기 무효다.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했다. 됐어요? 그겁니다. 이때 을이 소지를 정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전이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권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하고다. 이 명시사의 약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꼴은 나와.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볼 때 한 대여섯 문제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 작년에 나왔죠. 예. 자, 2017년. 그렇다고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확률의 예, 작년에 나왔으면 이번에 안 나와? 예, 나올 확률. 20, 예, 역시. 주사위 던졌더니 6이 나왔어. 다음에 6이 나올 확률은 준다, 아니면 똑같다. 똑같이 6분의 1 아니요, 그거요. 자, 2017년 엑스토지 경매 절차를 통해서 했어요. 뭘 통해서요? 경매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하지만 누가 들어갔어? 을이 들어갔죠. 예, 그겁니다. 이때 법리는요, 을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쪽을 따라갈까요? 저쪽일까요? 그렇죠. 이쪽 위명을 따라가는, 계약은 아니죠. 경매가 계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위명 명의신탁입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야? 무효.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토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하잖아. 누가 해? 수탁자가 해야죠. 근데 여기 누가 한다고 돼 있어?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도 난 구별 못해 지금. 을 그러네요. 수탁자. 그러니까 틀린 거야. 경매 목적 소유자가 갑과 을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대.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여기서는 갑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게 국가요? 아니면은 전 소유자요? 국가지 어떻게 여기 저기야 전 소유자야. 왜? 경매잖아. 경매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매 법원이지.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지가 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효야 유효야. 그래도 유효한 거야. 그게 구별 안 돼요? 아니 여긴 지금 있잖아. 이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사는 거야? 법원한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등기 유효야. 그 다음에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다, 유효다. 이게 무슨 얘기요? 갑이 지시에 따라 을이 X토지를 매각했죠? 그래 놓고 그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야. 예.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 팔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토지 판 돈은 누구 돈이야? 예? 을 돈이야. 왜? 이건 누구 물건이었으니까? 을 물건이었으니까 매각 대금은 누구 거야? 을 거야. 갑은 뭘 달라고 해야 돼? 돈. 어떤 돈? 경매 들어갈 때 들어간 돈. 경락 대금을 달라고 해야지. 그죠? 매각 대금만 달라고 할 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이 물건 누구 거야? 자, 내가 언니한테 3억 빌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부동산 샀어. 4억 샀어. 그러면 언니는 나한테 3억 달라 그래야 돼? 4억 달라 그래야 돼? 예? 당연한 거 아니요? 그래. 이자. 그렇죠. 당연히 그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매각대금 달라고 할 수 없어. 뭘 달라고 해야 돼? 경락대금 내가 준 돈 내놔라 해야지. 그러니까 알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 외웁디다. 능력도 좋아. 을이 X토지 정에게 처분했어.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이야. 이것도 판례라고 또 이렇게 해설 더럽게 오래 해놨네요. 그죠? 그 뒤에. 근데 그냥 간다는 거야. 자, 7번 보세요. 2007년 갑은 병토지를 매수했어. 그러니까 매매계약 누가 맺은 거야? 예? 갑. 그리고 친구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 그랬죠? 그래서 병은 갑의 부탁에 의해서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했어? 그래요. 어느 쪽이야 여기서? 등기 명의신탁이야. 됐어요? 예. 일단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소멸했어, 살아있어? 예, 누구한테 등기를 했어? 을한테 했기 때문에 살아있어, 갑에 대한 것은. 그래요. 그 다음,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예? 할 수 있다? 병이 누구야? 소유자. 이거 이 사람, 이 사람. 매도인. 매도인은 당연히 수탁자한테 자기 거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달라고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누가? A가 얘한테 직접 달라고 한다. 얘를 대위하여 말소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예, 매도인한테. 예, 그거요. 그래요. 그 2번. 이거 어떤 거요? 맞네. 2번 맞는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3. 대내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예? 예, 대내적으로는요, 여기 수탁자죠. 대외적으로는 매도인. 됐어요? 매도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누구? 매도인. 그러니까 틀렸어. 그 다음,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어. 그러면 갑,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 그 다음, 병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예, 안 돼. 누가 달라 하고 해야 돼? 병. 또는 병을 대위해서 해야지 을한테 직접 나한테 넘겨라는 안 된다는 거죠. 자, 8번. 똑같은 거요. 자, 2013년 갑이 친구 을과 명의신탁하고 그리고 병에게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자, 어떤 형태요? 등기 명의신탁이죠. 그죠? 그때는 무조건 그 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밖에? 대위하여 말소하고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병에게 해야 한다. 그 뭐냐?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거 4번이요. 7번하고 똑같아. 달라, 똑같아. 똑같아. 뭘 달라. 그 다음 5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 유효. 왜?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 됐어요? 9번.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의 수탁자야. 수탁자. 그럼 뭐가 떠올라? 3학년 10반, 5학년 20반. 그것 신탁자는 5학년 20반. 3학년은 신탁자? 예. 여긴 저기군요. 신탁자군요. 예, 5학년 20반. 맞네. 수탁자는? 예, 됐어요. 그 다음,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된다. 과징금이 100분의 30. 맞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첫 해분이 10%야. 이행강제금이 얼마야? 10%. 예, 그래 놓고 다음부터 20%야. 맞추려고. 왜? 과징금이 처음에 얼마 나왔습니까? 30%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거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 그 확정금액이 줄쳐놓고 X야. 뭐가 틀렸어? 확정금액이 X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요, 이게 저기를 할 수 있어요. 감경할 수 있어요. 그 감경 사유가 있게 되면 과징금은 이걸 확정적으로 100분의 30 딱 과징금을 때린다 아니면은 감경 사유 있을 때 감경할 수 있다. 예, 거기 해설에 뭐 있나요? 과징금의 경우 조세포탈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감경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100분의 30이 확정적이야?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 실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징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도 걸리면 부여되는 거다. 과징금은 이행강제금하고 달라요. 예,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이 부여되고 나서 이행강제금은 첫 번째는 얼마? 10%.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과징금이 30이었으니까. 그래야지 다 20 맞잖아. 그렇게 따져요. 됐어요? 예.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과징금 부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는데 무조건 100분의 20이야. 처음엔 100분의 10이야. 그리고 나서부터 20. 됐어요? 예. 그 다음. 종교단체 명의용.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셔. 뭐다? 유효. 그래요. 그래서 유효.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되었다. 이때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이거 설명하면 안 되지. 이걸 옳은 게 어딨어. 그죠? 예. 무슨 명의신탁이요? 계약 명의신탁이다. 등기 명의신탁이다. 왜? 전면에 누가 나섰어? 예? 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갑이 정면에 나섰어요. 그죠? 예, 신탁.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다. 등기 명의신탁이다. 예, 그래서 병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야.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은 누구 거요? 을 거야. 을 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갑이 누구요? 예? 신탁자죠.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 매도인한테 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단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일단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병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떡하고? 말소해야겠죠. 그리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 4번이에요. 됐어요? 횡령죄다 아니다? 예, 횡령죄 아니다. 아니다. 삼자가는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왔다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있죠? 봐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아는 게 더 위험해요. 아는 거 틀리면 어때? 그렇게 억울하잖아. 모르는 거 틀리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아는 거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틀릴 만한 요소들이 보니까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요, 나오면은 제 생각에 안 틀렸으면 해요. 여기 문제가 무려 10개나 있었는데, 그죠? 어려워. 근데 별거 아니야. 이건 민법에도 나오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수업하기가 그래 굉장히 수월해요. 왠지 아셔? 민법 교수가 제대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이런 거 수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셔?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일단. 이렇게 차분하게 수업을 못 해요, 이거 하려면. 근데 여러분들 할 때는 뭐 박 교수님이 워낙 잘 가르쳐 놨으니까 아주 편하죠. 자, 333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뭐 바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뭐 이렇게 좀 다뤄야 될 것들은 다 뺐더라고요. 다 뺐고 뭐냐면 다 판례 이론하고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정도 문제라면은요, 여기 적혀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설명 없이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판례 이론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법 바뀐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4교시 수업을 만들었잖아 지금. 예? 4교시 수업할 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 가지면 되겠죠. 자, 그냥 문제 풀도록 하겠어요. 자, 1번 봅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 이런 게 있죠. 표현 자체가 더러워요. 예, 이런 게 그런 게 있죠.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요. 여인숙이야. 뭐요? 여인숙이요.
자, 그 여인숙의 이 여관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예? 여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여인숙을 임대하는 거야. 그 임대한 임차인이 여기에서 밤에 자기가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다, 아니다. 왜?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주거 목적인 거야. 실제로는 이게 그 영업용이야. 왜? 밤중에 뭐 해야 돼? 아니, 밤중에 손님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방. 지금은 다방, 여기 원주는 아직 다방 있잖아. 그죠? 아니, 다리 건너섰죠. 여기도 있어요? 맞다. 밤에 가면서 보니까 저쪽이 이렇게 그런 골목이더구만? 그죠?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다방인데, 다방 아가씨들이 여기에서 자.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다, 아니다. 왜 그러죠? 이거는 비주거용 건물이라서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주거하는 이유가 뭐야? 업무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 이걸 갖고 논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반면에 이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오. 여기는 슈퍼를 해요. 뭐를 해요? 여기는 가정집을 꾸며가지고 이걸 다 임대를 해가지고서 이걸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다, 아니다. 저건 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옆에 가정집이 있어야 돼? 아니면 딴 데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무슨 전적으로 주거 목적, 살림 목적이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주거용이다, 주거용이다로 논하는 게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 저자분은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논했어요, 굳이. 예, 그래가지고, 틀린 것은요, 여러분들, 주거 목적일 때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써. 그러면 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2번은. 1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개를. 자, 다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이분이 설명하는 건 이거야. 이런 사례들. 지금 이런 사례들은 이거 주거 목적이요, 비주거용. 비주거용이라는 거야. 이럴 적에는 여기에서 살림집을 차렸다 할지라도, 살림을 한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아니고, 이거는 보호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2번 답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 그죠? 근데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도 보호대상이다. 그렇죠? 중소기업 보호법인가 뭐 그런 중소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그죠? 담보대출 해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죠?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다. 외국인은 사람 아니나요? 예, 비주거용 건물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했어요. 임대인 동의를 얻었어. 그러면 법이 적용된다. 그거 되잖아. 근데 뭐 1번, 2번처럼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규정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가족 등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된다. OX? 여러분들 그 문제는 취지는요, 이런 거예요. 가족까지 다 주민등록 해놔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누구? 가족거로다가 주민등록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죠.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아니면은 임차인이 간접 점유자일 때 점유 매개자의 주민등록으로. 점유 매개자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긴다예요. 만약에 본인은 안 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이거 수업할 때.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빠가 와서 딸 방어 얻어줬어. 근데 임차인이 누구야? 아빠였어. 그러면 아빠의 주민등록으로 아니면 딸의 주민등록으로? 아빠가 주민등록하는 건 위장전입이지. 아빠가 그 집에 살 거야? 점유 매개 관계에 놓이는 자들의 주민등록으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민등록으로? 딸의 그거야. 근데 딸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미성년자인 딸, 왜냐면 머리 좋은 애들 그렇잖아. 18살에도 대학 가잖아. 그럼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학력 된다 안 된다? 대학요건 갖춘 걸로 본다는 거예요. 됐어요? 점유 매개관계에 놓이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 저 좀 보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어. 가능하죠? 동의 없이 전대하면 안 돼. 왜?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을 땐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다가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새로운 임차인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어떤 거요? 예?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야. 왜? 점유 매개 관계에 놓이는 자가 중요하다니까. 됐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지만을 기준으로 아니야. 뭐에 의해서? 예, 실제 용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 3번 주택임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이를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를 위해선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선 대항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한다. 자, 다시요. 구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예?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대항 요건은 뭐요? 이거라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인도.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실적으로 요 문제고요. 이거 법리적으로 요 문제.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뭐가 생겨? 대항력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 예?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하는 거지. 저게 뭐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물권적인 거예요.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 하는 거요? 3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건 대항요건이야. 이 대항요건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그 집에서 잠깐 빠져나오고 뭐 잠깐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했을 때 그래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다? 아니다. 이거 유지된다면 다 깨져 버. 예. 입증하기도 더럽게 어렵게 되고요. 예, 그 다음 4번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집에 살래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소액임차인입니다. 예,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된다?
예, 경매 신청 등기. 그게 지금 주택임대차법 보면 그렇게 써 있지만 경매법에서는, 즉 민사집행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어놨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요. 뭐라고요? 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됐어요? 예, 다 잊어버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에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했다. 근데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하는 권리라면 우선변제권은 이거는 제3자 모두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매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대항력은 경매나 일반 매매나 아니면은 채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제3자 등이나 다 상관없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오로지 경매, 공매에서만의 문제로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얘는 나도 돈주하는 권리예요. 누구한테? 경락대금에서 나도 돈주하는 권리. 그게 차이점이에요. 경락대금에서 나도 돈주할 수 있는 권리는 우선변제권. 누구에게나 나 이 집에 살래라고 주장하는 권리는 대항력이요. 근데 이 물권을 뛰어넘는 물권 이상의 권리를 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우선 변제권은 앞에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다치게 돼 있어. 다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권도 다른 물권조차도 이건 갖지를 못해. 그런데도 누구를 보호하려고?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저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을 뛰어넘다 보니까 얘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 제한 조건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만이야. 모든 임차인, 소액 임차인. 임차보증금 전액 전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아예 인정 안 해요. 두 번째는 앞선 담보권자의 문제에서, 그죠? 지금 개정된 이 금액을 갖고 한다.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돼? 앞선 담보권자가 존재할 때 적용 범위는 지금 개정 금액에 의한다. 개정 금액 말고 전 금액에 의한다. 예, 개정되기 전에 담보물권자가 미리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담보물권자가 있었던 이 당시의 금액,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는 얼마요? 5천이면은 1,700? 예, 5천에 1,700인데 그 5천에 1,700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건요, 여러분들 진짜 오랫동안 안 바뀌었죠? 예. 이건 여기는 근데 서울이나 저기는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 안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기 전에 이게 뭐냐면 얘가 있죠. 이 임차인이 뭐 한 10여 년 전 사람이야. 근데 그 10여 년 전에 이거였어. 4,500에 1,500이었어. 그러면은 요 금액 갖고 인정된다. 요 금액 갖고 인정된다. 그래요. 그거 갖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납대금의 얼마의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에서만 보호가 돼요. 무조건 저 금액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놈의 거 다 외우라고 시험에 내잖아. 나 그것도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거요. 여러분들 아까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있으면 돼. 아니면 대항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게 생긴다니까. 임대차 기간 끝났어.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 근데 나는 이사 급히 가야 돼. 그럼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은 대항력권 어떻게 해? 그럼 대항력. 그럼 이사 가지 말고 계속 버틸 수도 없어. 왜?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뭔 제도를 두고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은 이후에 임차인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은 후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저 때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게 무슨 뜻이요? 경매 나왔다라고 등기가 된 거예요. 그 등기부에.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경매 나온 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경매 나온 집에 들어가면 어떤 친구다? 그죠? 위장전입이죠. 그럼 위장전입이라는 거야. 이상한 친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죠. 이것만 인정 안 해줄까요? 법원은요, 이 정도만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갈 거라고 소문만 날 상황. 그 상황에서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엄격히 따져요. 그냥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으로 연결되려면요, 저거 되려면 저 무조건 있죠. 그 거래명세. 그러니까 저거 갖고 가야 돼. 그 통장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후로 한 6개월, 3개월 전에 소액 임차인 들어왔다 할 때 그 소액 임차인 여부 되게 엄격하게 봐요. 어쨌든 적어도 법리적으로 요 5가지는 이게 누군가가 앞에 권리자가 닥치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제한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게 여기 얘기로 여러분들 거기 몇 번 하던 거요? 예, 3번 문제 풀됐나요? 2번 문제 풀됐나요? 2번에 5번 지문이요? 예, 소액 임차인 보증금 일정에게,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뒤에 갖추게 되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왜? 뭐기 때문에? 위장전이.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시오? 예? 요거는 저 대항 요건을 갖다가 확정일자로 고쳐서 내잖아, 꼭 시험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확정일자하고 여러분들 소액 임차인은 상관없잖아. 그런데도 틀려. 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예, 자,
3번에 5번이 틀렸네요. 봅시다.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 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을 잘못 썼어. 대항력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착오였을 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착오로 잘못 썼을 때 참 백날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그거 대답을 그걸 매번 못해요. 339페이지요. 339페이지. 339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9번에 3번.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명칭 그 전유분 동호수를 기재를 누락시켰어. 확정일자 요건 갖추지 못한 거다. 그래도 갖췄다.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봐봐. 문제. 맞는 거요? 틀리는 거 고르는 거요? 얘가 답이야. 맞췄어? 틀렸어? 3번 틀린 거요? 됐어요? 백날 여러분들 저랑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번 수업했나요? 전 2번 한 것 같은데. 2번 했어요. 제 생각엔. 근데 들을 적엔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당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달라요. 그 백날 읽으면 뭐해. 자, 잘 좀 보시오. 어이, 동호수 그리고 뭐 저기 저기 단독주택 같은 저기는 다가구 주택은 지번까지 정확하게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는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정확하게요? 대항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지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요.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를 잘못 썼거나 누락시켰다 할지라도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왜 아닐까요? 확정일자는 뭐 보기 위한 거야? 금액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금액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확정일자요. 금액 갖고 장량 못하게 하는 게 확정일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 이런 것들 좀 못 썼다 해도 확정일자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할 때? 다가구 그거 다세대 동호수 이거는 전입신고의 문제야. 전입신고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갖고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 별개의 문제예요.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입신고를 그러면 정확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한 거요? 판례는 여기가 좀 독특해요. 대장과 일치시킨다가 아니에요. 판례는 등기부와 일치시키면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대요. 단 등기부와 달라도 대장과 일치하면 된대요. 근데 원칙을 뭘로 놓고 있는 거예요? 등기 원칙이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대장으로 놓고 있다는 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하고 다르잖아요. 사실관계는 뭐에 의한 거예요? 예? 대장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좀 그렇게 다른 그런 판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거기는요, 전입신고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그래서 대항력이 없답니다. 됐어요? 예,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요, 대항력 싸움에서는 반드시 1등이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1등이야, 2등이야. 2등이니까 대항력은 상실하게 돼 있어. 경매 들어가면. 그죠? 근데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항력 얼마든지 주장하죠. 그 다음 2번.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뭐까지? 동호수. 대항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호수 못 썼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항요건은 한 번 처음에만 하면 된다, 아니면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일치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 대항력 상실해.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빠져나갔다 들어오면 그때는 가족만으로도 어떻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차인이야.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했어. 그러면 먼저 있었던 임차인 대항력 유지된다, 유지 안 된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이런 걸 다 합쳐서 여러분들 뭘로 기억해? 점유 매개관계에 놓이는 자의 주민등록이요. 오히려 임차인은 거기 집에 없는데 임차인 명의로 놔둔다는 것은 뭐다? 위장전입이에요. 그건 오히려. 예, 답은요.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의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야. 담당 공무원의 착오야. 대항력 발생하지 않는다. 한다? 예, 지가 잘못했으면.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4번의 5번 지문이요. 그냥 5번 문제가 아니고 4번의 5번 지문이요. 임차주택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이게 무슨 뜻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야? 대항력과 확정일자야? 얘는 그러니까 1등이었던 애야? 1등 아니었던 애야? 얘는 1등이었다는 거요. 즉 뭐냐? 담보권자들보다 이 임차인은 어떤 거야? 앞에 있었던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그냥 그 집에 눌러 살아도 되죠? 근데 경매 나온 집에 자기 재수 없다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어. 근데 대항력이 1등이면 우선변제권도 반드시 1등이야?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액을 변제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항력 행사한다? 못한다? 한다라니까.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대항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대항력은 무슨 뜻이라고요? 언제까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근데 계약기간이 끝났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대항력이 바뀌어요. 대항력이 확대돼요. 어떻게? 그렇죠. 대금 줄 때까지 나 이 집에 살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을 시에는, 그죠? 그때는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그죠?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야. 그러니까 그때는 나 이 집에 살래.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처음에 대항력은 뭐였다고요? 계약기간까지 살래야. 근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뭐냐면요. 대항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1등이었다니까. 그런데 경매가 들어갔어. 근데 거기 뭐 했어 가서? 배당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배당. 그래서 1등 했다 아니면 다 못해가지고 1등이 아니어서 다 못 받았다.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나 보죠. 아니면 경락대금이 지극히 더럽게 쌌든지. 그래서 다 받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건 뭐냐면 기간의 이익을 포기했던 거예요. 원래 자기는 이 집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었죠? 있었는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살았어?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그냥 돈 받고 나가겠다고 했어? 근데 돈 다 받았어? 못 받았어? 그 얘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은 존속하는 것으로, 대항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거요. 야, 이거 할 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면요. 이건 내가 주택임대차부까지는 끝낼 줄 알았는데요. 자, 여기 오셔. 자, 1등이 뭐냐면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게 7월 5일이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게 10월 5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근저당이 있었는데요. 여기 근저당이 설정된 게 얼마냐면 8월 5일이었어요. 그리고 3등에 가등기 담보가 있었어요. 이게 9월 5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게 얼마냐면 1억이었어요. 저 임차인은 대항력 싸움에서 몇 등이요? 대항력은 대항력뿐만 갖고 봐. 그러니까 얘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요? 7월 6일 0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긴다, 진다? 이겼다는 거요. 그러니까 얘는 대항력을 주장했으면 되래야. 그러면 이 물건을 경매받은 애가 어떻게 해? 얘 살 때까지, 기간 끝날 때까지 놔뒀다가 나갈 때 어떻게 해? 1억 보증금 해주고 너 나가 하면 됐던데 얘가 스스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뭘 주장했어? 뭔 소리요? 뭘 주장했어?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어요. 즉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경락이 얼마 이루어졌냐? 근데 얘는 우선 변제권으로는 몇 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1억 우선 배정해주고 여기 받고 나니까 얘 얼마? 그럼 억울하니까 5천 받고 억울해도 나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가서 주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까지 못 나가겠다야? 아니면 나 잔액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버티겠다야? 왜? 이미 뭐는 포기했어? 기간의 이익은 포기했다는 거요. 저런 법리인데 하여간에 여러분들하고 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야? 나는 있잖아 보니까 숫자가 나오면 펄펄 날고 여러분들은 숫자가 나오는 순간에 침묵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런 뜻이야. 지금 대항력으로 1등. 그런데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우선 변제권으로는 1등이 아니었던 사례예요. 됐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대항력으로 몇 등? 우선 변제권으로 1등이지만 동순이야. 그죠? 1등이지만 동순이야. 그러니까 경락 얼마 받아 얘? 전액 받아 8천 받아. 안분 배당해야 되잖아. 1억이니까 3분의 1 받아. 그래서 얼마 받아? 8천 받았다는 거예요. 얘 8천이요 1억이요. 얘는 다시 1억이라 그랬어. 왜? 얘와 얘 간에는 둘 다 물건이라서 순위 싸움에. 그래서 누가 먼저?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었다는 것은 뭐 갖고 싸웠다 얘네들은? 접수번호, 순위번호. 가등기 담보는 이건 갑구에 있고 얘는 을구에 있어. 그래서 뭘 갖고 싸웠어? 접수번호를 갖고 싸웠더니 얘가 앞에 시간이었고 앞에 번호고 얘가 뒤에 번호였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억 주고 얘는 얼마 준다? 그러니까 얘 가등기 담보권자는 6천 받고 어때야 돼? 그냥 떨어져야 돼. 하지만 얘는 나머지 2천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예.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얘도 8월 5일이었어. 아니 8월 4일이었어. 그럼 이기네? 예. 이거 이기니까 5일이어도 안 되고 5일이면 얘 6일 돼요. 어쨌든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래요, 까짓 거. 이렇다고 하고 경락 얼마? 2억 4천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는 언제야? 8월 6일이야. 그러니까 대항력 싸움에서 몇 등이야? 3등이야. 우선 변제권. 3등이야. 공동 아니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동시에 갖춰야 되니까 얘 8월 6일 잡아줘야죠. 얘도. 꼴등이야. 그러니까 얘 얼마? 1억. 그러면 4천이니까 나머지 6천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냥 나가라. 억울해 안 억울해? 왜 억울해? 억울할 거 없어. 왜 그런 집에 들어가? 지가 선택했잖아. 자, 이해가 가죠? 안 돼? 그게 5번 지문 얘기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겸유한. 이건 겸유한 거야? 겸유 못했어? 예? 대항력에서 꼴등이야. 그러니까 대항력 없어, 얘는. 근데 여기는 없대 아니면 겸유했대. 대항력에서 1등이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5번 보세요. 자, 틀린 거. 4번. 경매시 배당 순위를 결정할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저당권 등기 같은 날에 이루어졌대. 동순이야, 저당권자가 앞서. 딱 요거 했네, 요거. 이게 같은 날 이루어졌으면 얘는 언제야? 8월 6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4번 답이요. 7번, 틀린 거. 3번. 6번 문제요. 6번 문제요? 죄송합니다. 틀린 거. 3번이네요. 주민등록 신고,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느냐, 아니면 이거, 뭐죠? 수리, 그쵸. 행정청에서 수리했을 때야. 왜? 수리를 기준으로 하지, 그죠? 도달 아니다. 그거 아니요. 예. 7번까지 볼까요? 예. 틀린 거. 7번의 답은 1번이래요. 자, 볼까요?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잘못되었어. 그죠? 예,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대. 이럴 적에는 대항력 소멸한다, 유지한다. 예, 유지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볼까요? 9번까지만 봐. 네. 자, 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3번 확정일자를 요하죠? 근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필요 없다?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봤어? 예, 공증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이거요. 동사무소가 과거에는 아무 동사무소나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동사무소다 아니면 주소지 동사무소다. 예,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 예? 세무서. 뭐 갖고 가서 받아? 금액을 고정한다니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받는 게 확정일자야. 그래서요. 그거 있잖아. 자꾸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온다니까 내가 환장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9번. 아까 봤죠?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 아파트가 이거 잘못 썼어. 그러면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왜? 임대차 계약서는 오로지 뭐만 보는 거다? 금액이야. 금액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금액 갖고 장난질 못하게 하기 위한 게 확정일자의 의미야. 그래서 제발 그놈의 거 이게 똑같은 문제인 줄 알아. 자꾸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 지번 정확히 쓰라는 얘기는 다른 거야. 됐어요? 네. 자꾸 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걸로 다 생각을 하더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까지 봤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5분 쉬고 몇 가지 나눠준 거 있죠? 예, 조금만 보고 갑시다.